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내가 11살 때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엄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아빠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울었고 저는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빠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나는 아빠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같이 아파하는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은 잊혀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떠난 지 1년도 안 되어 아빠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어요. 안녕, 민지야. 난 수경이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수경은 겉으로 보기에 다정했고 아빠도 그녀 옆에서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기뻤어요. 아빠가 다시 웃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고 둘만 남은 어느 날 수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말랬지? 정말 꼴 보기 싫어.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수경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숨죽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다정한 새엄마 연기를 하다가 아빠가 나가면 냉정한 얼굴로 돌변했어요. 민지야,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해. 아빠 앞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던 수경이 아빠가 방을 나가자마자 손을 휙 치웠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빠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 딸이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 대기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언니도 아기 보러 들어갈래? 대답하기 전에 수경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수경은 내 이름 대신 야라고 불렀어요. 야, 이거 설거지해. 야, 애 좀 봐. 13살 생일에는 생일 축하도 없었어요. 아빠는 수경의 딸 소연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고 나는 점점 집안에서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받던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고 기뻐서 집에 달려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인문계 고등학교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미소 지었지만 수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 내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그냥 살림이나 배워.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아빠가 뭐라도 말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아빠.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는 잠시 나를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난 알았습니다. 아빠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방에 들어가. 얘기는 끝났어. 수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꿈이,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문은 닫혔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집안일을 하며 수경의 딸을 돌보는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17살이 된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수경은 늘 불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소금은 안 쳤니?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은커녕 매번 꾸중만 들었어요. 아빠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출근했고 소연이는 나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언니, 내 양말 찾아줘. 언니, 내 숙제 도와줘. 소연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교복을 입고 나가는 소연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입었어야 할 교복인데. 창문 밖으로 친구들이 교복 입고 웃으며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지영이가 보이면 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창피했어요.
모두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나만 멈춰 있다는 사실이. 집안일을 마치고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끝없는 반복이었어요.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20살 생일날 수경이 불렀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돈 벌어. 공장 사람 구한다더라. 그게 내 성인식이었습니다. 축하도 선물도 없었어요. 단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오라는 명령뿐. 다음 날 수경이 알려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 미싱 앞에 앉아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리고 어깨는 결리고 눈은 아팠어요. 하지만 그 고된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나았습니다. 첫 월급날 봉투를 받아들고 기뻤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노력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잠시나마 꿈을 꿨습니다. 이제 독립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저녁 수경이 내 방에 들어왔어요. 월급 받았지? 내놔. 전부요?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자고 한 게 얼마인데. 게다가 소연이 학원비도 있어. 떨리는 손으로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경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더니 만족한 듯 나갔어요. 내게 남은 건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월급날이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돈 들어왔냐는 말만 들렸습니다.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았어요. 공장에서 만난 언니들은 주말에 놀러 가자고 했지만 내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은 모두 집으로 보내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장 사장님이 불렀어요. 민지야, 기숙사로 옮길래?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힘들어 보이던데.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숙사라. 집을 떠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수경이 허락할까? 용기를 내어 저녁에 말했습니다. 기숙사로 옮기려고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수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근데 월급은 그대로 다 보내.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수경의 얼굴을 매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때까진 나도 세상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만이 내 목표였어요. 하지만 기숙사로 옮기면서 내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낯선 환경에 긴장됐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2명이 쓰는 방이었고 내 침대 옆에는 이미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들어와도 될까요? 조심스레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와. 넌 새로운 룸메이트구나. 난 지은이야. 지은이는 22살로 나보다 2살 많았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침대 옆 책상에는 책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예요. 오늘부터 같이 지내게 됐네요. 짐을 풀면서 지은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지은이도 봉제 공장에서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난 대학에 가고 싶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인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놓게 됐어요. 새엄마의 학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일, 월급을 모두 빼앗기는 현실까지. 지은이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자신의 공부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너도 공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늦은 게 아니라 멈췄던 거야.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맞아요.
난 그저 멈췄을 뿐이었어요. 정말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미래를 상상했어요. 만약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다면, 혹시 대학에 간다면, 다음 날부터 지은이가 공부할 때 나도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국어 문제집부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 머리가 무거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낮에는 기계 옆에서 일했고 밤에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인내심 있게 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간식 시간에도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외웠어요. 민지야, 넌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빨리 따라오다니. 지은이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수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월급날이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수경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의 절반만 보내기로 결심했거든요. 나머지는 공부책을 사고 미래를 위해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정도만 보낼 거예요. 뭐, 미쳤니? 수경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내 주제의 대학이야?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수경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대학 갈 거예요. 검정고시 보고 제가 번 돈으로 갈 거예요. 한순간 공장보다 더 뜨거운 침묵이 전화기 너머에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욕설이 쏟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전화를 끊었을 텐데 이번엔 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내 첫 번째 자유였어요. 마치 오랜 쇠사슬이 풀린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내 달라진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잘했어, 민지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수경은 여러 번 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어느 날 아빠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니? 몇 년 만에 들은 아빠의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걸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네, 아빠. 전 잘 지내요. 수경이랑 좀 심하게 얘기했다면서. 미안하지만 집에 돈은 계속 보내줬으면 해.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안부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다니. 아빠,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제 공부도 시작했고 검정고시도 볼 거예요. 하지만 소연이 학원비도 있고 소연이는 아빠 딸이잖아요. 아빠가 책임지세요. 전 이제 제 길을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있었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으니까요. 이후 공장 생활은 전과 같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월급은 내 것이었어요.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비와 공부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작은 행복이 생겨났어요. 원하는 책을 살 수 있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졸아 책상에 엎드린 적도 많았어요. 특히 수학은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도 잘하지 못했는데 오랜 공백이 있으니 더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좌절감에 문제집을 덮으려는데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풀어볼까?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지은이는 내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한 문제를 10번, 20번 반복해서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였으니까요. 민지야, 오늘은 좀 쉬지 그래? 지은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히 피곤했어요. 눈은 충혈되고 어깨는 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괜찮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어. 사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수경이 다시 내 인생을 통제할까봐.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지은이가 먼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곧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녀의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그 자리에 더 많은 책을 쌓아두었습니다. 또 6달이 지나고 나도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성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어가 취약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이 내 변화를 알아챘는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무슨 일 있니? 표정이 달라졌더라.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대학도 가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구나. 대단하다.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 가능한 한 도와줄게.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은이, 그리고 사장님까지.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빠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혹시 화해의 메시지? 아니면 응원의 말? 하지만 소포 안에는 수경의 편지와 소연이의 학원비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포를 그대로 반송했어요.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비록 혼자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해낼 거야. 내가 꿈꾸던 삶을 살 거야. 퇴근 후 3시간씩 공부하는 생활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공부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공장의 친구 수진이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다음 달에 검정고시가 있어서. 친구들은 이해한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모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검정고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되었습니다. 시험장 위치를 미리 가보기도 했어요. 큰 학교 건물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시험 전날 지은이가 전화로 응원해 주었어요. 그녀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다른 도시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긴장 풀고 그동안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넌 충분히 준비했어. 지은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모든 교재를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도 보였고 더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을 테죠.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영어 시간에 잠시 막혔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문맥을 파악해 답을 골랐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맑고 희망찬 하늘이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한 달 후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이제 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은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사장님께 검정고시 합격 소식을 전하자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축하해, 민지야. 앞으로 무슨 계획이니?
대학에 가고 싶어요.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좋은 꿈이구나. 넌 할 수 있을 거야. 사장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밤 12시가 넘어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수능 공부는 검정고시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는 계속 고민거리였어요. 오늘은 30문제 더 풀고 자자. 매일 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습니다. 공장일로 지친 몸이었지만 꿈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졸려서 책상에서 잠들기도 했지만 일어나면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교대는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수능 당일 모든 것을 걸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며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까지 온 과정이 소중했습니다. 합격 발표일 떨리는 손으로 교대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내 수험번호를 검색하자 합격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내가 정말 합격한 거예요. 아! 소리를 지르려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모든 노력과 고통, 눈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그냥 지은이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지은이는 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민지야, 너무 축하해.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대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새 출발을 했어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교단에 처음 섰던 날 실습학교의 아이들을 마주하며 다짐했습니다. 나처럼 버티며 사는 아이는 없게 하자. 그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새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내 꿈이자 목표가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교육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새로 오게 된 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준호 선생님은 조용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항상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몇 주 동안 같이 봉사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이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내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실습 준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어느 날 준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종종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교육에 관한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과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어요. 조심스레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측은하게 봤거든요. 하지만 준호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환경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니 존경스러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새 내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와의 관계, 아빠의 무관심, 공장에서의 시간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준호 선생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한 것 같네요. 준호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비슷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준호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작은 성취에도 기뻐해 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참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준호 선생님이 말했어요.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민지 씨는 정말 강해요. 그리고 그 강함 속에 따뜻함도 있어요. 그게 정말 특별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게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외로움, 내가 덜어줄게요. 준호 선생님의 고백에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얼마나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갈망했는지. 우리는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고 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계셨어요. 하지만 내 쪽이 문제였습니다. 아빠와 새엄마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고민됐어요. 괜찮아요. 민지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준호 선생님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결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란 이유로 새엄마가 변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오래된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민지, 어머,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갑자기 다정해진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연락드린 이유는 제가 결혼하게 되어서요. 결혼? 정말? 축하한다.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야?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어리둥절했지만 간단히 준호 선생님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새엄마가 갑자기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명색이 엄마인데 상견례엔 당연히 가야지. 그쪽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나는 불안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변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내 새엄마가 물었어요. 그 사람 집은 어때? 좀 잘 사는 집이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또 다른 계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교수님 아들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대학 교수였어요. 그 말을 듣자 새엄마의 목소리가 더 밝아졌습니다. 그래, 교수님 아들이라고? 그럼 더더욱 상견례를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괜찮겠어요? 정말 만나야 할까요? 준호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가 원한다면 만나요. 하지만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만남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어요. 70대 후반이셨지만 정정하셨고 손주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내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아빠와 새엄마가 이미 와 있었어요. 새엄마는 화려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대학에 다니고 있을 나이였겠죠.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아빠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어요. 새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지, 이렇게 예뻐졌네. 오랜만이야.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에 당혹스러웠어요. 10년 넘게 만나지 않았는데 어제 만난 것처럼 구는 새엄마가 낯설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민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새엄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준호 선생님의 할머니도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새엄마가 준호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사실 준호 할머니는 평범한 주부셨지만 준호 선생님의 아버지가 교수였다는 말에 새엄마가 오해한 모양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교수였죠. 할머니의 정정에도 새엄마는 여전히 과장되게 친절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음식이 나오자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자신의 직업과 계획에 대해 말했고 아빠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할 생각이니? 새엄마가 물었어요. 우리는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지. 두 사람이 준비 잘해서 좋은 가정 꾸리면 돼요. 준호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요. 공부는 좀 반항심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간 건 운이 좋았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준호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새엄마는 내 과거를 마치 자신이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민지가 고등학교를 안 갔거든요. 좀 반항이 심해서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건 새엄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새엄마는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교수님네 아드님이 이런 애랑 결혼한다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우리 둘째 딸은 정규대학 나왔거든요. 그 말에 테이블 위에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준호 할머니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당신, 한 번이라도 미안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새엄마가 놀란 듯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 학교도 못 보내고 공장에 보내고 그걸 부끄럽게 말하는 게 어미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새엄마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지 어머님, 제가 민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간 건 운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에요. 하루 12시간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밤새 공부했던 그 시간들을 당신은 아십니까? 새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 테이블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걸까요? 아빠, 당신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데 새엄마가 막았던 걸. 내가 17살부터 집안일만 했던 걸. 내 월급을 모두 빼앗아 갔던 걸. 정말 몰랐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호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우리 가요. 이런 분들과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새엄마가 당황하며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민지는 우리 딸인데. 그때 준호 할머니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조용히 계세요. 예비 며느리는 이제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 말에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는 자리를 떴고 아빠와 새엄마는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새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형식적으로 보내던 작은 용돈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삶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준호 선생님의 할머니는 내게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방문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큰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지은이도 초대했어요. 지은이는 이미 결혼해 아이를 가진 상태였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드디어 내 차례구나. 정말 축하해. 지은이는 내게 꼭 안겨 축하해 주었어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용기를 준 사람이니까요. 결혼식 날 준비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준호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민지야, 이건 내 어머니의 비녀란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준 거야.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비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할머니, 저한테 이런 소중한 걸 주셔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젠 울 일 없게 해줄게. 이제 진짜 행복만 해라.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어요. 준호 선생님은 내내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오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제 내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새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 선생님이 내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결혼식 날 누군가 놓고 간 거예요.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서. 봉투를 열어보니 아빠의 글씨체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지에게. 아빠는 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너의 행복만큼은 진심으로 바란다.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의 사과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갔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특히 나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내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내가 겪었던 상처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받고 잘할 테니까요. 준호 할머니는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매일 건강식을 챙겨주시고 태교의 좋은 음악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증손주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할머니의 기쁨 가득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느 날 저녁 준호 선생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득 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새엄마와 아빠는 혈연으로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타인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선생님과 할머니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진짜 행복을 알게 해줘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아무리 어두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고 빛이 찾아온다는 걸 이제 난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은 이제 모두 지나갔어요. 앞으로의 날들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사랑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줄게.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